안녕하세요. 통합사의 역사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많이 올라왔던 질문을 명확하게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자본주의랑 사회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선생님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북한이 어떤 국가죠? 그치, 사회주의 국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본주의 국가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어때요?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는 어떻게 다르죠? 요거를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무슨 주의 하고서 막 윤리와 사상 같은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선생님이 통합사회를 가르치잖아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사회주의랑 공산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사상적 측면 이런 내용들을 통합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18세기로 거슬러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18세기 유럽에서는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18세기 후반에는 프랑스 혁명을 필두로 해서 유럽 전역에 시민혁명의 기운이 막 확산이 됐어요. 시민혁명이 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로 치면 시민들 평민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민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거죠. 누구를 때려잡아요? 귀족들을 끌어내리고 특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왕들을 끌어내리고 신분적으로 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었던 흐름이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시민혁명 같은 경우에는 귀족이나 왕 같은 특권 계급이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형태로 있었는데 아래 평민들이 있고 귀족이 드넓은 땅에서 농사 지어주고 있었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던 농노들이 있었는데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계급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구분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18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변화였다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게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19세기 전반, 중반, 후반에 걸쳐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간 거죠. 그러면 산업혁명은 뭐냐? 이것도 쉬워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슨 산업하면 예시 하나만 떠올려 볼까요? 패션 산업 같은 게 있잖아요. 패션 산업에 내가 종사한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특정한 옷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공장에서 뭐를 돌리는 거예요?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게 산업혁명인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주의가 완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본주의 시작은 그거보다 더 전인데 이걸 알고 싶으면 선생님 세계사 개념 완성 신학로 개척편을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자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완성이 되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냥 쉽게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본주의 자체도 정의하라고 하면 조금 막막하지 않나요? 자본이라고 하는 게 돈인데 자본주의 국가는 당연히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 네 글자로 사유재산.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요. 그럼 각자는 모두 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내 재산을 불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사유재산 소유가 인정된 사회이고 상품을 생산을 하는데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만들어내는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옷을 찍어낸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고기를 공급하는 사람은 고기가 상품이 되는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강의 자체가 이제 상품이 되는 거죠. 뭐를 위해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쉽게 그냥 돈이라고 써볼게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사유재산도 인정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죠.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신분제만 무너지고 나면 굉장히 행복한 삶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자본주의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산업혁명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비참하고 열악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많이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은 딱 두 분류로 나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노동자로 공장이나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다른 한쪽은 이 노동자를 부리는 자본가로 나뉘어졌던 거죠. 여기서 질문,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유일한 소득원이 직장을 다니는 거인 직장인 이다지 씨가 있어요. 이 이다지 씨가 한 달에 1억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노동자일까요? 자본가일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는 돈이 많으면 자본가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유일한 소득이 직장에 다니는 거라고 했죠. 직장에서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건 간에 이다지 씨는 노동자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거든요. 자본가와 노동자를 나누는 기준은 생산수단이에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건 다 학문적인 용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예시로 바꿔보자고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특별한 재화, 가치 있는 것들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수단을 뜻해요. 임대료라고 하는 재화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건물의 주인, 혹은 어떤 회사에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줌으로써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자기가 벌어들일 수 있는 회사의 주인, 혹은 땅에서는 뭐 고구마도 생산이 되고 쌀도 생산이 되잖아요. 이런 생산물, 재화를 얻을 수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 쉽게 말해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건 건물이나 토지처럼 돈을 벌어다 준다고 하잖아요.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에요. 이거를 소유한 사람은 자본가,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노동자.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건 간에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노동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귀족과 평민, 농노의 이 구분 자체가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산업혁명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비참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게 바로 노동자 계급이었어요. 노동자 계급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데 이거를 PR이라고 적어보고, 자본가를 부르주아라고 하기 때문에 BR이라고 적어볼게요. 어느 정도로 비참했는가? 이 노동자가 공장에 가서 일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는데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지금은 8시간 정도의 노동 자체를 표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는 15시간 정도를 노동을 했어요.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일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밥은 언제 먹고 잠은 언제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식사 시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은 한 1시간 정도의 식사 시간을 가지잖아요. 이때는 10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열악하게 일을 했던 건 남자가 아닌 여성, 그리고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들이었죠. 어린 아이들 중에는 정말 심한 경우에 가장 어린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4살 때부터 이 노동을 했더라고요. 노동자로 일을 하고. 4살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조카를 생각을 해보면 말도 되게 귀엽게 하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어리광을 부리고 응석을 부리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 공장이나 탄광이나 아니면 굴뚝 청소 노동자 같은 데로 끌려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특히나 어린아이들을 필요로 했던 것이 탄광이나 굴뚝이었어요. 굴뚝은 몸집이 작을수록 좋으니까 굴뚝 청소하는 일을 헐값을 주고서 어린아이들,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시인이 썼던 시에 이 굴뚝 청소를 하는 아동 노동자의 심리를 대변한 그 시 작품이 있었는데,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아빠가 나를 팔았다. 나는 베베베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더러운 굴뚝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시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려서 나타낸 게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던 게,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너무 졸릴 때잖아요. 4살이면은 낮잠도 하루에 많이 자고 막 이럴 텐데 잠도 못 자고 밥도 조금 먹어가면서 일을 하니까 굴뚝에 몰래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인간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개개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경쟁적으로 서로를 파탄내는 관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서 등장한 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면서 공동체의 공존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었다는 거죠. 사회주의.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개개인의 경쟁을 통한 투쟁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한 게 사회주의다라고 하는 건데, 사회 전체의 이익? 그러면 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속에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으로 2가지 방안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다 같이 나눠서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 자본가 계급에서의 협동을 통한 공존의 방법이 있을 거고요. 2번째 방법은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표현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피해 숙청 작업. 자본가 계급을 다 죽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장악하는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뭐가 더 현실 가능성이 있으세요? 당연히 2번 아닐까요? 1번은 너무나 사람의 선한 의지와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1번의 안을 생각했던 사회주의 사상가도 있습니다. 초창기 사회주의 사상가들 중에서 오원이나 생시몽이나 프레 같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오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원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가 11살 때부터 직조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직조공장에서 일하는데 너무 성실하고 또 이제 사람이 꼼꼼하니까 요즘으로 치면 승진을 해가지고 20살 무렵에는 그 직조공장에서 리더로도 활동을 했고 머지않아서는 공동 경영자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자기의 뿌리는 11살 때부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협동과 공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회주의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을, 작은 규모더라도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우리야 지금은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원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오원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900여 명 정도를 이끌고 자비를 털어서 1825년에 미국의 한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협동촌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여기서 같이 일하고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이런 마을을 구성을 했었는데 이 실험 자체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원이나 생시몽이나 프리에 같은 협동과 공존을 생각했던 사회주의 사상가들한테 야 그거는 그냥 이 과학 영화 중에서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만한 머릿속에서나 일어날 만한 과학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공상과학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공상과학과 같은 거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창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사상가면 떠오르는 제일 첫 번째 인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있는데 마르크스만 써볼게요. 마르크스는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이 얘기하는 협동과 공존, 자본가의 따뜻한 마음에 기대는 사회주의 사상은 공상과학에나 가능한 일이고 공상적인 사회주의고 내가 생각한 사회주의 사상은 과학이야, 사이언스야. 과학은 어떤 거예요? 필연적인 거죠. 우연히 발생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 그래서 자기 사회주의 사상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과학적 사회주의다. 아니, 그러면 뭐가 사이언스냐? 이 마르크스가 생각하기로는 초창기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막 인간이 노동에서 소외되고 자본가의 배를 불리기에 바쁘고 너무나 큰 단점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최고로 고도로 발전을 했을 때, 과학기술도 최고로 고도로 발전을 했을 때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한다고 한 거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그럼 이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랑은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회주의 국가 단계에서는 사유재산이 완전히 부정되지 않아요. 사유재산이 있어요. 왜냐면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도 평양에 부자들 있잖아요. 김정은 그 일가도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국의 부호도를 생각하면 엄청난 부자들이 있죠.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사유재산은 있지만 막대한 세금과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 전체에 분배되는 시스템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자, 이 사회주의 국가 단계에서는 이 노동자들의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 계급을 끌어내리고 죽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를 생각하는 잔당들이 남아서 저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그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자본가 남은 잔당들을 척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독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 단계에서 반드시 발생한 게 프롤레타리아 혹은 노동자 계급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에서의 일당 독재의 모습이 이 단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나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내가 일하는 능력이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에 강사 일을 하면서 그리고 나의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렇게 해서 점점 발전을 해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단계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지상낙원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국가와 계급, 투쟁이 모두 다 사라지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는 있을 수 있지만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국가도 사라지고 사회만이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까지도. 다 사회주의 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공산주의 이 사회를 지향을 하면서. 자,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아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과학도 발전을 했는데 심지어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기의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를 받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최종적인 단계에서 지상낙원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사회는요, 사람들이 정말 자아실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이점이 이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는 같은데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분배는 어떻게 하느냐?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을 먹을 거고 이만큼의 재화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라고 하면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거야.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유재산, 재산 자체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마르크스가 생각하기로는,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생각하기로는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갈 거고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마르크스의 생각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가 1단계의 버전이었다면 1.5단계의 버전 정도, 최종적인 단계가 공산주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주의랑 공산주의에 대해서 내용들을 봤어요. 이 실험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해는 사실 성공을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사회주의 실험 자체는 완전히 실패로, 완벽하게 실패로 끝났던 게 마르크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국가가 어디죠? 러시아입니다. 1917년 11월 러시아 혁명 달력으로는 10월달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러시아가 마르크스가 생각한 자본주의가 제일 발전하고 과학이 최고로 발전한 국가였나요? 아니죠. 사실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가장 먼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만한 국가는 영국이 아니었을까요? 정치적으로도 이미 17세기 후반에 영국 혁명이 일어났었고 18세기 후반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자본이 고도로 발전하고 과학이 고도로 발전했던 나라는 러시아가 아니라 영국이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산업혁명도 굉장히 뒤늦게 19세기 후반에나 시작이 되었고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의 전체 생산에서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컸던 후진적인, 유럽 내에서는 굉장히 후진적인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실험들이 다 실패를 하게 되면서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상의 모습과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자본주의는요, 상황에 맞게끔 잘 적응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이 첨단의 이 상황 속에서 부조리함이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나아가지 않았고, 자본주의도 스스로의 단점을 수정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받아들였죠. 사회주의에서 지향하는 세금 많이 물리고 복지로 돌리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수정 자본주의로 변모하게 됐고요. 사회주의 국가도 어때요? 무늬만 사회주의 국가지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에 있어서는 자유경쟁 시스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을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정사회주의로 모습이 변하면서 서로 비슷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의 반대가 사회주의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어떤 것 때문에 질문하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아니 쟤네는 왜 사회주의 국가인데 민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두 개는 개념이 다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시민이 주인이 된 사회, 독재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정치 사상.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제 사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또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미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사상은 어떤 사상이 될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